안녕하세요. 용인에서 혼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제 곁에 부모이자 오빠이자 또 때로는 친구처럼 모든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언제나 제 편이었던 친오빠가 있어 밝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오빠 못지않게 든든한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죠. 하지만 오빠가 사고로 세상을 뜨게 되자 남편은 오빠의 사망보험금을 욕심냈습니다. 저 모르게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던 것도 용서하지 못할 일인데 사람으로서 끝까지 저를 기만한 남편놈에게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건지 똑똑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친구들과 놀다가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집에 가는 친구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저는 아빠처럼 생각하고 오빠를 잘 따랐습니다. 오빠는 학창시절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오빠에게 물어보며 많이 배우기도 했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재산이 조금 있었고 오빠가 취업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빠 덕분에 대학도 가고 졸업 후 취업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고요. 오빠는 저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였기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당연히 궁금해 했는데 직접 만나보고는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데이트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집 앞까지 저를 데려다 줬는데 그때 오빠와 마주쳐서 잠깐 인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벌써 다 왔네. 그러네. 얘기하다 오니까 금방이다. 오빠다. 오빠? 오빠, 왜 나와 있어? 아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막 도착해서 들어가려던 참이었어. 인사해. 여기 우리 오빠. 이쪽은 주영 씨. 안녕하세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지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주영 씨, 늦었는데 얼른 가. 그래요. 다음에 따로 시간 내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우야, 집에 가서 전화할게.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짧게 인사를 나누고 집에 들어왔을 때 오빠는 남친에 대해서 별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잠깐 보고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아파트 입구에서 여러 번 마주쳤고 따로 시간을 내서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저에게 오빠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걸 다 이해해주고 오빠를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남친은 남편이 되었죠. 다행히도 저는 좋은 시댁을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시댁에 잘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시모에게 섭섭한 건 있었습니다. 가끔 시모가 말이 헛나와 제 기분을 상하게 했거든요. 결혼 후 시댁에서 첫 김장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날은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저까지 다 모여서 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말실수를 했어요. 지우야, 이걸 한번 먹어봐. 간이 어떤가? 네. 맛있는데요? 간이 딱이에요. 그래? 어디? 그래, 잘 됐구나. 이제 통에 담고 정리하면 되겠다. 그런데 시모는 뒷정리를 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참 좋겠다. 좋은 시부모 만나, 좋은 남편 만나 팔자가 폈네 아주.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 거 알잖아? 그치?
너 다른 집에 시집 갔어 봐. 부모님 안 계신 거 그거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다. 여보, 왜요? 어머나, 내가 말실수를 했네. 미안하다, 지우야. 내가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야 혼나왔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이런 날이 매번은 아니었는데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작든 크든 제 앞에서 꼭 말실수를 하셨습니다. 다른 말도 아니고 부모님 얘기를 하시면 속도 상했는데 한 번은 제가 직접 시모에게 말씀드렸어요. 조심해달라고 말이죠. 다행히도 어머님은 저에게 사과도 하시고 앞으로 조심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옆에 좋은 아버님과 남편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남편과 결혼 후 아버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맛있게 밥을 차려주시기도 했지만 아버님의 음식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 두껍고 굵은 손으로 뚝딱뚝딱 만들어주시는 아버님의 밥상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초대해서 시댁에서 같이 밥을 먹는 날도 몇 번 있었는데 아버님이 직접 만드신 잡채나 갈비찜은 따로 싸서 주실 정도로 시댁은 정이 넘쳤습니다. 이러니 제 친구들은 제가 시댁복이 있다고 했고 오빠도 마음 놓고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와 결혼하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이 사업이 정말 잘 됐습니다. 남편 사업장에 가보면 일이 많아서 정말 바빴고 해마다 직원도 늘어나는 게 눈에 보였죠. 직장 생활을 할 때와는 달리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남편을 위해 저는 정성스레 도시락도 자주 쌌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챙겨 나가기도 했는데 시간이 되는 날은 제가 직접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여보, 힘들게 여기까지 뭐하러 나왔어? 여기 도시락. 마침 배고팠는데 이럴 줄 알고 이것저것 싸왔지? 온 김에 나랑 같이 먹자. 직원들은 나랑 밥 먹으면 불편해하니까 나 혼자 먹어야 하거든. 알았어. 남편은 항상 직원들 편하라고 따로 식사를 했는데 제가 도시락을 싸주지 않으면 근처 식당에 가서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식사 때 딱 맞춰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잘 먹었다. 오늘 2시면 일 마칠 수 있는데 자기 여기서 좀 기다릴래? 그래도 돼? 당연하지. 내가 사장인데. 커피 좀 마시고 있어. 나 금방 일 마치고 올게. 평일에는 저도 회사를 다녀야 했기에 이렇게 남편 사업장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날은 거의 없는데 주말은 종종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고 끝났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같이 퇴근하곤 했죠. 결혼하고도 남편은 저는 물론 오빠를 잘 챙겼습니다. 오랜만에 형님하고 같이 저녁 먹을까? 아니, 오빠 요즘 바빠. 혹시 만나는 사람 생겼어? 그럴 리가. 그럼 제일 먼저 나한테 얘기했을 텐데? 그리고 일 없어도 안 나올 거야. 왜? 저번에 기억 안 나? 전에도 몇 번 오빠를 불러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저와 남편의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 오빠는 앞으로 둘이 만나는데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웃으면서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따로 그러더라고요. 지우야, 오빠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매자랑 둘이 잘 살면 돼. 알았지? 오빠는 제 시댁 식구나 남편에게 혹시라도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자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빠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좋은 남편을 만나 쭉 행복할 줄 알았던 제 인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니까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 난 뒤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들과 자주 연락하게 되면서 저도 연락이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 핸드폰에 제가 모르는 사장이 자주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자기야, 전화 온다.
어, 여보세요? 아, 네, 이사장이. 아이, 그럼요. 네네. 오늘요? 괜찮아요. 아, 네, 그럼 거기서 뵙겠습니다. 누구야? 아, 얼마 전부터 거래 시작한 곳인데 이따가 같이 저녁 먹자고 하네. 사업상 할 얘기도 있다고 하고. 남편의 일이 잘 되면 저도 좋은 거니까. 일요일에도 약속을 잡고 나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습니다. 이런 날이 한두 번도 아니어서 당연히 또 거래처 사장을 만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도 술자리까지 이어지면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걸 제일 싫어해서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담배도 안 피웠고 술도 자기 주량을 딱 지켜서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도 그걸 잘 지켜주니 남편이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나가서 늦게까지 일을 해도 짜증이 나기보다 이러다 몸이 축날까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평소와는 좀 달랐습니다. 이사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할 때면 꼭 나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중요한 전화인가 싶어 처음에는 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남편의 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믿고 사는 게 부부니까 저희는 서로의 핸드폰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든 날이 있었습니다. 저도 막 자려던 그때 남편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보니까 보낸 사람은 이사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업 얘기일 줄 알았는데 남편을 부르는 호칭부터 이상했습니다. 자려나? 혼자 술 마시고 있는데 생각나서 보냈어. 너무 보고 싶네. 친구 사이도 아닌데 반말이었고 친한 사이라 말을 놓기로 했다고 해도 이건 일하는 관계로 보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사장이 정말 맞는지 의심스러웠고 결국 문자를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이날 문자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데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사업을 하면서 만난 사이는 맞았는데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일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하다가 친해진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사이라는 걸 알게 된 저는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 말하는 게 맞는 건지 혼자 해결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당장 오빠부터 생각이 났지만 오빠는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가고 집에 없는 상황이었고 시댁에 알리자니 그래도 아들인데 팔은 안으로 굽겠지라는 생각에 일단은 저 혼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자기도 얼른 출근해야지. 먼저 가. 이따 전화할게. 남편은 보통의 날처럼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했는데 그날 이후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퇴근 후 약속이 잡히면 무조건 저에게 전화부터 하는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전화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어디야? 미안해. 내가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네. 오늘 거래처 사장들 만나서 술 한잔 하기로 했거든. 좀 늦을 거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알았지?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말 일 때문에 바빠진 거라면 제가 왜 신경질이 나겠어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는 거래처 사장들이 아니라 상간녀였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 알게 된 이후 저는 전보다 더 바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오랜 친구와 자주 연락하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너 절대로 티내면 안 돼. 무슨 대화로 해결하느니 이런 말 믿지 말고 증거부터 확실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라고. 그냥 사업하다 만났고 좀 친해진 거다. 정리하겠다. 이러면 너 뭐라고 할래? 그래, 알았어. 이럴 거야? 바람은 못 고쳐. 네 남편이 다 정리하고 너한테 돌아온다고 해도 너 전처럼 살 수 있겠어? 뭐 부부 사이 일은 부부만 알겠지만 네가 나중에 용서하고 받아주든 아니든
거기까진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지금은 아니야. 너한테 필요한 건 증거야. 저는 친구 덕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SNS부터 문자, 톡, 이메일,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매일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 사업장에 가서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모습도 직접 봤고요. 물론 이때 남편은 저를 보지는 못했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거의 매일같이 이런 생활을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게 대체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증거를 하나둘씩 모으며 살던 어느 날,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상간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뻔뻔한 얼굴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상간녀를 만나는 남편을 보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받아보니 병원이었어요. 네, 제가 동생인데요. 오빠한테 무슨 일 있나요? 저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오빠가 사고를 당해서 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심장이 떨리던지 살면서 이런 불안감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고 보니 오빠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수술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오빠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려니 너무 슬펐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알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병원으로 왔는데 제가 넋이 나가 있는 모습을 보신 시아버지는 저까지 어떻게 될까 걱정부터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우야, 정신 차려, 응?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뜨고 있으면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나올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이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례는 치러야 하니 정신을 부여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멍한 정신을 붙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제 옆에서 같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건 더 힘들었습니다. 저게 과연 진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오빠가 살아있을 때 남편이 형님하며 잘 따랐으니 슬퍼하는 저 모습은 진심이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모습조차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장례 준비로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남편은 통화하느라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구석 쪽 계단으로 가서는 누군가와 한참 통화를 하더라고요. 통화를 마치고 계단에서 올라오는 남편의 얼굴을 봤는데 웃음꽃이 아주 활짝 핀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 돌아가셔서 지금 슬픈데. 그래? 정말? 당연하지. 남편이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이 와중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아버님은 자리를 지키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을 알아서 챙겨주셨는데 어머님은 오로지 남편 걱정뿐이었어요. 주영아, 일은 마치고 온 거야? 여긴 내가 있을 테니까 가서 일 봐. 할 일은 많은데 그래도 여기 있어야죠. 내가 있는다니까. 네 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긴 걱정 말고 급한 일 있으면 얘기하고 다녀와. 그런데 남편이 시모의 말을 듣고 정말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면 잠깐 다녀올 수는 있겠지만 남편은 장례 기간 내내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렇게 오빠의 장례가 끝난 뒤 저는 오빠의 물건을 정리하러 친정에 갔습니다. 오빠와 둘이 살 때도 그랬지만 제가 결혼하고 오빠 혼자 살면서도 참 정리정돈 잘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매일 슬퍼하고 힘들게 사는 걸
오빠도 원치 않을 거라 생각했기에 더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남편과 이혼해야겠다 생각했죠. 사실 어느 정도 증거가 모이고 나서 시댁에 가서 말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몰라도 아버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남편을 절대로 가만두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꼴을 보니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오빠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오빠가 가입해뒀던 보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빠가 타고 다니던 차가 있어서 명의 변경도 해야 했고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채무 등도 확인해야 했는데 그때 보험 가입 내역도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챙겨놓고 따로 봉투에 담아뒀습니다. 출근해서 보험사에 방문할 생각으로 전날 가방에 넣어두었는데 그걸 남편이 봤더라고요. 하지만 제 앞에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출근할게. 오늘도 잘 다녀와. 그래.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출근 후 외근 나가는 길에 보험사에 들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남편의 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기가 막힌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날도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내가 봤어. 와이프 가방에 큰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길래 몰래 봤는데 형님 보험금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했더라고. 그래서 보험금은 얼만데? 2억이더라. 진짜? 어쩜 이럴 때 딱 돈이 생기네? 내 말이 돈 급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시네. 이게 웬 떡이야? 안 그래? 그러게 말이야. 그럼 이제 자기 이혼할 거야? 당연하지. 그런데 좀 걱정이네. 형님마저 죽고 없으니 나한테 더 매달리는 건 아닌가 몰라. 그럼 안 되는데. 걱정 마. 싫다는데 억지로 살 수 있어? 일단 보험금 수령하고 잘 구슬려서 받아낸 다음에 이혼 얘기 꺼낼 거니까 좀 기다려. 당장은 안 돼. 이런 놈인데. 바람 피운 걸 시댁에 알리고 이혼 도장 찍고 그냥 헤어지기엔 제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받은 고통만큼은 남편이나 그 여자가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상간녀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바쁜 저를 대신해서 친구가 상간녀 뒷조사를 해서 연락처까지 알아내어 연락했는데 다행히도 저를 만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걱정했습니다. 상간녀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나중에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일이 더 복잡해지니 상간녀 소송만 하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상간녀 남편을 만나보니 이쪽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연락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네, 좀 놀라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날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저처럼 증거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도 사실을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아 가진 증거는 거의 없다고 했죠. 혹시 언제 하셨어요? 저는 좀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오빠 장례식이 있었는데도 그때도 둘이 만났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 상간녀 남편은 상간녀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전부터 눈치챘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어 답답해하던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고도 덮고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상간녀 남편은 저와 얘기를 나누던 중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와이프랑 결혼하고 좀 먼 곳으로 이직을 하는 바람에 제가 집을 따로 얻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주말 부부가 됐는데 시기가 딱 이때네요. 와이프는 저랑 결혼하고 내내 주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저와 주말 부부가 되고 나서는 갑자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업도 좀 하다 그만두겠지 했는데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떨어져 지낸다고 해도 티가 났어요. 하루는 토요일에 집에 갔는데 남자 형수가 화장대 위에 있더라고요. 비닐 포장 그대로 올려져 있어서 저는 그때 당연히 저한테 주려고 산 건가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향수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향수를 잘 알아요. 전에 써본 거라 향이 어떤지 알고 있었는데 주말 저녁에 와이프를 만났는데 와이프 향수 냄새랑 그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있구나. 그때부터 의심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날 상간녀 남편과 많은 얘기를 나눴고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뒤 빨리 소송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예상대로 저에게 보험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 형님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 말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냥 우연히 안방에서 봤어. 그런데? 저기, 요즘 내가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내가 그 돈 쓸 수 있을까 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당신이 더 잘 알면서? 일단 내가 잠깐만 쓰고 돌려줄게, 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냐니, 우리 부부잖아. 그렇지, 우리 부부지. 그런데 그 돈은 1원 하나 못 쓰겠는데 어쩌지? 남편은 이날 돈 얘기를 꺼냈고 저는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아니, 넌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형님 그렇게 된 건 나도 안타까워. 마음 아파. 그런데 형님도 그 돈이 꼭 필요한 데 쓰이길 원하지 않겠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야. 형님이 살아계셨을 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이 더 잘 알면서 돈 앞에서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맞아. 우리 오빠가 당신을 정말 예뻐했었지. 그러니까 나 달라고. 내가 그 돈으로 사업이 더 잘 되면 당신도 좋은 거 아니야? 당신 잘 되면 형님도 당연히 좋아하실 거고. 남편이 저리 말하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상간녀가 좋은 거겠죠. 저는 저렇게 헛소리하는 것도 이날이 마지막이니 어디 실컷 떠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하는 남편에게 퇴근 후 시댁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마침 아버님의 생신이기도 해서 어차피 시댁에 가야 했어요. 그리고 이날이 딱이다 싶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늦어? 아마도? 그런데 왜 물어? 오늘 아버님 생신인데 잊었어? 아, 맞다. 그렇지.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당신도 참 웃긴다. 당신 아버지인데 어쩜 결혼하고 한 번을 직접 챙긴 적이 없어? 아이, 그거야. 자기가 알아서 잘하니까 그냥 맡긴 거지. 나도 알고 있었어.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시댁으로 와. 몇 시에? 일 마치는 대로 오라고. 남편은 아침부터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조차 보기 싫었고 이런 남편을 보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시댁에 갔는데 남편은 역시나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왔니? 우리 며느리 왔구나. 바쁜데 그냥 넘어가도 될걸.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당신도 참 생일이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시댁은 외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버님이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시기 때문에 어머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으셨죠. 그리고 이날은 아버님 생신이었는데 아버님이 직접 음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저보다는 남편이 우선인 분이셨지만 아버님은 아니었어요. 항상 저에게 아빠처럼 대해주셨고 시댁에 가면 언제나 반겨주셨죠. 남편이 사고만 치지 않았다면 어머님이 저한테 좀 섭섭한 말씀을 하셔도 다 참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아버지가 계시더라도 뒤에서 딴짓하는 놈과 같이 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날 작정하고 터뜨릴 생각이었습니다. 음식이 거의 만들어지고 상을 차리고 있을 때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우리 아들 왔어? 일하고 오느라 힘들었지? 얼른 손 씻고 와. 밥 다 차렸어. 네. 그리고 저희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유독 저를 예뻐하셨는데요. 우리 주영이가 배가 고팠구나. 얘, 너 뭐하고 있어? 네 남편 국 더 떠다 줘라. 참, 우리 지우도 밥 먹고 있는데 뭘 시키려고 그래? 직접 떠다 먹으면 되지. 주영이 네가 가서 직접 가져다 먹어. 됐어요. 아들, 그냥 앉아 있어. 엄마가 가져올게. 어머님은 식사 중에 반찬이 부족하거나 하면 저에게 가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물론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버님은 제가 결혼 초 밥을 먹다 말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먹고 싶은 사람이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날도 어머님은 습관처럼 남편 국을 더 가져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버님 말씀에 저는 편하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이게 불만이었는지 국을 떠와서는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지우, 넌 아무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그럼 안 되는 거야. 네? 우리 아들 나가서 고생하는 거 너도 알잖아. 네. 뭐? 네? 내 말이 웃음니? 아니요, 저도 알아요. 남편이 요즘 많이 바쁘더라고요. 아니, 그걸 아는 애가 네 남편 국 떠다 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어려운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요. 뭐야? 어머님이라면 좋으시겠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바쁜 남편이 뭐 이쁘다고 국을 떠다 줘요? 아니,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주영이한테 여자라도 있다 이 말이야? 네. 주영아, 이 말 사실이야? 지우가 방금 한 말 사실이냐고? 그러자 남편은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동자만 열심히 굴리고 있더라고요. 왜 말을 못해? 나한테 무슨 여자가 있다고 그래? 오늘도 힘들게 일하고 왔구만. 그렇지? 지우, 너 말 조심해라. 이게 뭐 하는 거냐? 어른들 앞에서. 장난도 정도가 있지. 부모 없이 자랐어도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 어머님, 제가 부모님 없이 자랐어도 할 말 못할 말 구분은 할 줄 압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툭툭 내뱉은 말에 상처받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어머님께 따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씀은 사과해 주세요. 뭘 사과해? 부모 없이 자라서 그렇다는 말 사과하시라고요. 사과 못해. 네가 행동거지를 똑바로 했으면 내가 그런 말을 하니? 그럼 부모님이 있는데도 나가서 쓰레기짓 하고 다니는 어머님 아들한테는 뭐라고 하실 건가요? 저는 부모 없이 자랐어도 그런 짓은 못해요. 아니, 안 하죠. 배우자 두고 바람 피우는 그런 짓은 안 한다고요. 어머님은 자기 아들을 험담한다며 저에게 계속 뭐라고 하셨고 아버님은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너 임마 사실이야? 응? 아니에요, 아버지. 지우 제가 뭔가 오해를 하고 저러는 것 같은데. 이지현, 나도 이름 알아. 네가 만나고 다니는 그 여자. 지우야, 그 사람은 그냥 거래처 사람일 뿐이야. 여자라서 네가 오해를 했나 본데. 아, 그래? 내가 오해한 거야? 그래. 너는 거래처 사장하고 이런 사진도 찍냐? 저는 전에 남편 폰에서 본 두 사람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은 누가 봐도 보통 사이처럼 보이지 않은 그런 사진이었는데 그걸 본 시부는 남편을 바로 때렸습니다. 아니, 애는 왜 때려요? 너 이 자식, 이게 뭐냐? 너 미쳤어? 아버지, 이건 그냥 찍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둘이 나눈 대화 내용도 시부모님께 들려드렸고요. 아버님은 이날 모든 사실을 아시고는 밥상까지 엎으셨는데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자기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우리 주영이가 바람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너 혹시 네가 우리 아들 힘들게 한 거 아니냐? 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네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우냐? 어? 자기 아들 바람 핀 걸 제 탓을 하자 시부는 시모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입 안 다물어? 그러게 저 자식 어릴 때부터 감싸고 돌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내가 뭘요? 아참, 당신 나한테 부탁한 돈 말이야. 무슨 돈? 우리 오빠 보험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버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뭐가 아니야.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이라면 충분히 그 돈 쓸 자격이 된다며. 그래서 저는 이날 남편과 상간녀가 차 안에서 제 보험금 얘기를 한 내용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그걸 들은 시모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부는 남편 멱살까지 잡았습니다. 내가 너 이렇게 키웠어? 응?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버지, 숨 막혀요, 아버지. 이거 놓고 말해요. 우리 주영이 숨 막힌대요. 너 오늘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아버님은 이날 불같이 화를 내셨는데 제 앞에서는 항상 다정하신 모습만 보여주셨기에 저 역시 많이 놀랐습니다. 이날 아버님이 더 크게 분노하신 이유는 남편이 저 모르게 외도를 저지른 것도 있었지만 저에게 오빠의 보험금을 받아내고 이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아셨기에 더욱더 화를 내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답니다. 지우야,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내가 싹 다 정리할게, 어? 엄마도 이혼은 안 된대. 네가 언제부터 어머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그래? 그리고 이혼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니네 엄마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아니, 그 여자 이미 내 사무실에서 정리하고 갔어, 정말이야. 가서 확인해 볼래? 아니, 그게 쇼든 아니든 상관없어. 어차피 너랑은 이혼이니까. 너 같으면 같이 살겠냐?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친하게 지냈을 뿐이야, 정말이야. 그래, 그렇게 평생 살아. 저는 이혼 소송에 이어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힘들게 증거를 모으던 때를 생각하니 그렇게 제 자신이 비참하고 괴롭고 그랬는데 이 증거들로 두 사람이 아무 말 못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 소송 진행 사실을 알고 난 뒤 저에게 더 빌었습니다. 자기야, 지우야, 왜 그러냐?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어? 왜? 마음이 아파? 사랑했던 여자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끝내자는 거지, 내 말은. 너라면 그러겠니? 너네 이 상황에도 둘이 연락하고 지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저는 증거를 다 모으고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도 여전히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블랙박스 지울 생각은 못하고 핸드폰만 잠궈놨더라고요. 네 걱정이나 해. 뭐? 너 지금 그 여자가 소송당해서 불쌍하고 안 되어 보이고 그러나 본데 그건 남일 아니야. 네 인생 걱정이나 하라고. 남편은 이날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얼마 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니까 상간녀 소송은 그만둘 수 없겠냐? 못하겠다면? 너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지금 이사장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냐? 그걸 내가 왜 알아 해?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건? 내가 힘들 때 당신은 뭐 했어? 이미 지난 일이잖아. 충분히 사과했고. 아, 실컷 바람 피우고 미안해하면 끝이구나.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어? 야, 사귀다가 상대가 바람 펴서 헤어져도 그 상처가 오래가는 법인데 하물며 부부로 같이 살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지금 내 심장이 어떨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상간녀가
그렇게 좋은가 보더라고요. 저는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제 앞에서 온갖 막말을 쏟아내던 전 남편은 바로 며칠 뒤 상가녀 남편으로부터 똑같은 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상가녀 남편과 연락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서로 공유하며 지냈는데 상가녀 남편은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가녀가 소송까지 당해놓고 아무 말 안 하고 있길래 어떻게 할 작정인지 두고 볼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두 사람이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걸 상가녀 남편도 알게 됐고 외도 사실을 추궁하니 끝까지 발뺌하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길래 상가녀 남편도 결국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상가녀 걱정을 하던 남편이었는데 본인이 그런 소송을 당했으니 상가녀고 뭐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쳤나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짓 그대로 벌 받으라고 했어요. 그쪽에 가서도 저한테 말한 것처럼 같이 사업을 하다가 좀 친해진 것뿐이고 그렇고 그런 사이는 절대 아니라고 했다는데 상가녀 남편에게도 여러 증거가 있었으니 전 남편은 제대로 반박도 못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 시모는 여러 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찾아오시는 거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 금방 들어가 봐야 해요. 자리 오래 비우면 저도 회사에서 곤란하다고요. 그래, 알았다. 빨리 말할게. 저기 우리 아들이 소송을 당한 모양이야. 그런데요? 네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어? 이제 남인데 제가 뭘 도와요. 그리고 이혼 전이라고 해도 도울 이유 없고요. 그 여자가 꼬리친 거라고 네가 말 좀 해줘. 어? 저더러 거짓말을 하라고요? 너 가정환경 어떤지 다 알면서 우리가 좋게 받아줬다? 너 그거 알지? 그런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을 거야? 무슨 은혜요? 저 그런 거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 부모님 없이 컸어도 어머니 아들보다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럴 시간에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세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 상가녀 소송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판결문이 나오게 되었죠. 처음부터 돈 때문에 시작한 소송도 아니었고 바로 이 판결문이 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이후 전 남편의 소송도 마무리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상가녀 남편은 하도 괘씸해서 이혼은 안 해주고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해줄 생각이었다고 했지만 그렇게 사는 건 본인에게도 절대 행복한 게 아닌 것 같다며 이혼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 상가녀 남편과는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도 했고 소송도 끝났고 이제 제 인생에 집중하며 살 생각이었어요. 물론 그간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도 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씩씩한 척했지만 하나뿐인 가족이었던 오빠마저 세상에 없고 믿었던 전 남편도 뒤에서 지저분한 짓이나 하고 있었으니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같이 살던 중에 이미 사업에 문제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소송 때문에 사업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 빚만 남기고 사업을 접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전 남편이 얼굴이 많이 상한 상태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뭐야? 아직도 볼 일이 남았어? 오랜만에 보는데 무슨 말이 그러냐? 나 그동안 좀 힘들었어. 그런데 전 남편한테 냄새가 났습니다. 옷도 며칠 동안 갈아입지도 않은 것 같았죠.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아버님이 무서워서 집에도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집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셔서 사무실에서 계속 생활했어. 그러다 최근에 사업 접었고. 요즘 나 사는 게 정말. 그런 얘기는 왜 나한테 하는데? 지우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 저는 그동안 웃을 일이 없었는데 이날 전 남편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뭘 시작해? 제발 부탁인데 내 옆에 나타나지 좀 마.
나도 고민 많이 하고 왔어. 나 진짜 힘들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어? 내가 사업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다 보니까 순간 어떻게 됐나 봐. 그런데 원래 나 그런 사람 아니었던 거 너도 알잖아. 나 너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 너도 알잖아. 아니, 몰라. 그리고 너는 그게 자꾸 실수라고 하는데 나한테 안 들켰으면 너 계속 그랬을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사업하면서 잠깐 도운 게 아니라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던 거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저는 전 남편 앞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누구야? 넌 몰라도 돼. 너 혹시 그새 누구 생겼냐? 돈도 있고 이혼해서 혼자 되니까 이제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넌 줄 알아? 아무나 만나게? 궁금하면 좀 기다릴래? 여기로 오기로 했는데? 이날 전 남편은 혼자 열받아 하면서 어떤 놈인지 직접 보겠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전 남편은 멱살을 잡히고 끌려갔어요. 제가 전화해서 부른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혼하고 소송도 다 끝나고 아버님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전 남편은 그게 무서웠는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지내다가 고시텔인가 뭔가 혼자 지낼 집을 얻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한테 전 남편이 연락하거나 만나러 오면 바로 전화를 달라고 하셨기에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전 남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죠. 저기 온다. 어디? 어디? 저기. 아버지, 너 이 자식, 내 전화 안 받고 어디서 뭐하고 다녔냐?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아이고 냄새. 너 씻지도 않고 다니냐? 이리 와. 너 아주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줄 테니까. 그날 이후 저는 전 남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끌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엄청 무섭게 혼이 난 건지 전화도 문자도 없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아버지가 저를 보자고 하시길래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는 연락 안 할 테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나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이 말 하려고 보자고 했다. 사실 사과받을 사람은 전 남편과 그 상간녀였는데 그동안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던 아버님이 눈물까지 보이면서 사과를 하시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봉투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게 뭔데요? 나중에 너희 살다가 애라도 생기면 주려고 모아뒀던 돈이야. 위자료로 얼마 받지도 못했을 텐데 받아라. 저 돈 있어요. 지훈이가 돈 없을까봐 준 거 아니야. 내가 미안해서 그래. 자식을 잘못 키워서 네 인생 힘들게 한 거 미안해서 주는 거니까 받아. 그리고 주영이 그 자식은 평생 후회하며 살 거다. 넌 이제 네 인생 잘 살아. 좋은 짝 생기면 잘 만나고. 저는 주신 돈을 안 받는다고 계속 거절했지만 이날 제발 받아달라고 하시며 그 돈을 안 받으시면 병이 날 것 같다고 바로 나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전 남편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고 혼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힘들었던 건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한 게 아니라 오빠였어요. 오빠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한동안 오빠 사진을 보며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서 TV에 재미있는 프로가 나오면 웃기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을 믿고 제 인생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다면 분명 좋아질 거라 믿고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